오늘 보려고 하는 내용은 감가상각률이 생각해 보죠. 우선 최초의 감가상각률이 상승하기 전에 델타 1이었고요. 감가상각률이 상승하기 전에 델타 1이었고 감가상각률이 델타 2로 상승하는 경우, 델타 2가 델타 1보다 큰 경우입니다. 감가상각률이 상승하기 전인 델타 1일 때 스테디 스테이트에 있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1인당 캐피탈 스탁 수준이 K스타고 지금 이 상태에서 만약에 자본의 감가상각률 델타가 상승한다면 델타는 생산함수에도 나오지 않고 그 다음에 투자 혹은 저축에도 나타나지는 않아요. 어디에만 나타나냐면 감가상각률, 감가상각을 보여주는 이제 직선에만 델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률이 상승하는 경우 변화하는 곡선을 찾아본다면 요거 하나겠죠. 감가상각률이 상승하면 감가상각 곡선이 이렇게 위쪽으로 회전하게 되고 그럼 우리가 쉽게 새로운 스테디 스테이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투자와 감가상각이 같아지는 곳이 바로 그 점이 새로운 스테디 스테이트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투자와 새로운 감가상각 만나는 점이 바로 요 점이죠. 그렇죠? 그래서 경제는 지금 현재 K스타만큼의 1인당 자본 스탁을 가지고 있는데 감가상각률이 상승하게 되면 지금 현재 수준에서 현재 1인당 자본 스탁 수준에서 생각해 볼까요? 감가상각을 조금 더 길게 한번 써보면 이렇게 써보죠. 그럼 현재 1인당 자본 스탁 수준에서 감가상각은 이만큼 발생하고 투자는 요만큼 이루어지겠죠. 투자. 감가상각이 투자보다 더 크니까 1인당 자본 스탁은 줄어들게 되고 이렇게 줄어들고 또 줄어들고 계속해서 줄어들어서 시간이 충분히 흐르면 이제 새로운 스테디 스테이트인 K 더블 스타로 수렴할 거예요. 그러니까 트랜지션 패트는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시간에 따라서 1인당 자본 스탁의 변화, 1인당 GDP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날지 생각해 보면 감가상각률이 상승하기 전에 1인당 GDP가 Y스타였었는데 한 기간이 지나면 상당 부분 1인당 자본 스탁이 감소하기 때문에 1인당 GDP가 크게 이렇게 줄어들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점차 Y 더블 스타로 수렴해 갈 거예요. 그래서 감가상각률이 이 시점에서 상승하게 된다면 1인당 GDP가 비교적 큰 폭으로 줄어들고 이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새로운 스테디 스테이트로 수렴해 갈 테니까 그 수렴 과정에서는 1인당 GDP가 비교적 더딘 속도로 새로운 스테디 스테이트를 향해 이제 수렴해 갈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본 스탁이 줄어드는 경우 지금 현재 스테디 스테이시 K스타인데 이 상태에서 이제 1인당 자본 스탁이 줄어드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뭐 다양한 경우를 우리가 예로 들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자연재해 같은 경우겠죠. 그렇죠? 자연재해. 뭐 쓰나미라든가 혹은 뭐 발전소가 파괴된다든가 지진이 발생해서 대규모 피해가 초래된다든가 뭐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전쟁도 비슷한 사례고요. 뭐 지진이라든가 태풍이라든가 우리가 뭐 다양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쓰나미라든가 전쟁도 하나의 예고요. 물론 이제 앞서 우리가 감가상각률이 상승하는 경우는 뭐 다양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감가상각률이 상승하는 경우는 뭐 내전 상태로 들어가는 경우죠, 그렇죠? 내전 상태. 지금 미얀마와 비슷한 뭐 상태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1인당 자본 스탁이 파괴되는 경우고요. 뭐 델타가 변하거나 혹은 뭐 다른 투자율, 저축률 S가 변하든가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1인당 자본 스탁이 K스타, 현재 스테디 스테이트 수준에서 줄어드는 경우 그러니까 지금 K스타만큼의 1인당 자본 스탁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발전소라든가 공장이 파괴되는
그런 요인 때문에 1인당 자본 스탁이 줄어들었다라고 한번 해보죠. K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면 뭐 생산 함수도 바뀌지 않았고 투자 함수도 바뀌지 않았고 감가상각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만 1인당 자본 스탁이 그냥 줄어들었을 뿐이에요. 현재 1인당 자본 스탁이 K가 되고 이 K 수준에서 투자는 감가상각보다 더 크니까 1인당 자본 스탁이 다시 축적되겠죠. 다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기 시작하겠죠. 시간이 흘러가면 이렇게 늘어나고 또 이렇게 늘어나고 늘어나서 이전 스테디 스테이 수준으로 돌아갈 거예요. 1인당 GDP는 어떻게 되냐면 자본 스탁이 파괴되기 전에 Y 스타만큼의 1인당 GDP를 가지고 있었는데 자본 스탁이 K로 줄어들게 되면 1인당 GDP도 이렇게 뚝 떨어지겠죠. 뚝 떨어졌다가 1인당 자본 스탁이 축적되어 가면서 다시 이전 수준으로 이렇게 돌아갈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트랜지션 패스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자본 스탁이 파괴되기 전에는 스테디 스테이트 상태에 들어가 있었으니까 1인당 GDP는 Y스타로 일정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자본 스탁이 파괴가 되면 1인당 GDP도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생산함수 우리가 이렇게 가정했기 때문에 A가 변하지 않았는데 K가 줄어들었으니까 1인당 GDP도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K가 줄어들게 되면 현재 1인당 자본 스탁 수준이 스테디 스테이트 1인당 자본 스탁 수준보다 적기 때문에 이제 자본이 축적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1인당 GDP도 늘어나겠죠. 이렇게 이전 수준의 스테디 스테이트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생각해 볼 케이스는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이 늘어나는 경우 생산함수에서 y는 a의 k 3분의 1승 여기에서 a가 늘어나는 경우고요. a는 어디에 나타나냐면 생산함수에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 함수에도 나타나요. 생산한 것에 S만큼을 투자하기 때문에 그래서 S가 늘어난다면 A가 늘어난다면 생산 함수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이동할 것이고 그 다음에 투자 함수도 바깥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러니까 A가 늘어나게 되면 감가상각은 변하지 않고 최초의 스테디 스테이시 K스타였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A가 늘어나기 전에 이게 투자 곡선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감가상각 델타 K는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스테디 스테이트는 이제 투자와 감가상각이 같아지는 수준에서 결정이 되니까 여기가 이제 최초의 스테디 스테이트 수준이었었어요. 이 상태에서 만일 A가 상승한다면 생산성이 증가한다면 혹은 TFP가 증가한다면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가? 당연히 생산함수가 위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 다음에 투자 함수도 위쪽으로 이동하게 돼요. 그래서 새로운 투자 함수는 이제 이게 되겠죠. 그래서 만일 이전에 우리가 이전의 투자 함수를 생각해 보지 않는다면 한번 해볼까요? 지워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쉽게 스테디 스테이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투자 함수는 이게 아니고 생산 함수도 이게 아니니까 지워버릴 수 있겠죠. 보시면 새로운 스테디 스테이트는 새로운 투자 함수, 생산성이 늘어났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 함수와 감가상각이 같아지는 이 점이 이제 새로운 스테디 스테이트이 될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지금 현재 1인당 자본 스탁 수준은 K스타인데 당연히 투자가 감가상각보다 크기 때문에 자본은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하겠죠.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K 더블스타로 수렴해 갈 것이고 1인당 GDP도 마찬가지예요. K스타만큼의 1인당 자본 스탁을 축적하고 있었을 때는 1인당 GDP가 Y스타였는데 생산성이 늘어나면서 1인당 GDP가 이렇게 늘어나요. 그리고 동시에 1인당 자본 스탁도 늘어날 테니까 처음에 충격이 발생하게 되면 그러니까 생산성이 늘어나는 충격이 발생하게 되면 1인당 GDP가 비교적 크게 이렇게 점프를 하겠죠. 자본 스탁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생산함수에서 TFP가 늘어나는 효과가 함께 나타날 테니까 처음에는 GDP가 비교적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새로운 생산함수를 따라서 이렇게 자본이 축적됨에 따라서 1인당 GDP도 Y 더블 스타로 수렴해 가겠죠. 트랜지션 패드를 한번 보면 처음에 생산성 증가가 나타나게 되면 비교적 제가 이 차이를 좀 벌려놨는데 말씀드렸듯이 TFP가 늘어나게 되면 생산함수가 바깥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하나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스테디 스테이트로 이동해가는 과정에서 처음에 비교적 자본 축적이 크게 이루어집니다. 투자가 넷 인베스트먼트가 비교적 크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1인당 GDP가 크게 늘어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새로운 생산함수에 따라서 자본이 축적되어 감에 따라 1인당 GDP도 이렇게 늘어나겠죠. 이런 전이 경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솔로 모형의 여러 가지 뭐 개괄적인 내용들이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앞서 했던 엑서사이즈를 연장해서 솔로 성장 모형에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려고 하는 건 이제 솔로 모형으로 실제 데이터를 한번 설명해 보는 것인데 세상 보기라고 하는 게 솔로 성장 모형이 과연 현실 경제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데이터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뭐 예를 들면 국가 간 소득 격차라든가 혹은 지금 여기에서 중요하게 다루었던 문제는 사실 어떤 국가가 왜 많은 자본 스탁을 축적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1인당 자본 스탁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투자율과 생산성과 감가상각률 세 가지입니다. 국가 간의 감가상각률의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국가 간 1인당 GDP의 차이, 1인당 자본 스탁의 차이를 결정하는 주된 요소가 투자율 혹은 저축률과 생산성 수준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과연 그렇다면 이 S와 혹은 A의 차이가 1인당 자본 스탁의 차이를 설명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우리가 하려고 하는 엑서사이즈는 국가 간 자본 소득 비율, 캐피탈 아웃풋 레이쇼, 뭐 캐피탈 인컴 레이쇼 다 좋습니다. 캐피탈 아웃풋 레이쇼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국가의 1인당 GDP의 비율 우리가 앞서 생산 모형을 이용해서 했던 엑서사이즈를 다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보다 앞서서 우리가 컨버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스테디 스테이트 모든 국가들이 스테디 스테이트에 들어갔다고 가정을 하고 이 두 가지 엑서사이즈를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국가들이 스테디 스테이트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우리가 충분히 의심할 수 있습니다. 뭐 OECD 국가들은 스테디 스테이트에 들어갔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이외에 많은 국가들은 스테디 스테이트에 들어갔다고 보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스테디 스테이트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다면 어떠한 특징을 보일까 이런 얘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죠. 우선 첫 번째 하려고 하는 것은 자본소득 비율, 캐피탈 아웃풋 레이쇼라고 하는 것인데 우선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솔로우 성장 모형의 임플리케이션은 뭐였냐면 투자와 감가상각이 같다는 거예요. 감가상각을 우리가 델타의 K라고 표현할 수 있고 투자는 S의 Y라고 쓸 수 있겠죠.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스테디 스테이트의 1인당 GDP 곱하기 투자율, 이게 투자고 그 다음에 스테디 스테이트에서의 1인당 자본 스탁을 K스타라고 쓴다면 델타의 K스타가 바로 감가상각 수준입니다. 그림으로 그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투자 함수인데 S의 뭐 A의 K의 3분의 1승이라고 썼지만 이건 S의 Y랑 같은 거잖아요. 1인당 자본 스탁이 스테디 스테이트 수준에 있다면 그때의 투자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S의 Y스타라고 부르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은 이렇게 직선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델타의 K니까요. 당연히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감가상각은 델타의 K 스타가 되겠죠. 이 점은 똑같이 델타의 K 스타와 같습니다.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1인당 투자는 감가상각과 같고 이걸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양변을 Y로 한번 나눕니다. Y 스타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다시 양변을 델타로 나눠주면 이쪽에는 델타가 없어지고 K 오버 Y만 남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Y 없어지고 투자율 나누기 감가상각률만 남겠죠. 자, 그렇다면 어떤 국가가 스테디 스테이트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캐피탈, 1인당 자본 스탁이고 분자는 그 다음에 분모는 1인당 GDP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통 자본소득 비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GDP나 뭐 우리가 아웃풋이나 같이 똑같이 해석을 하니까 뭐 캐피탈 아웃풋 레이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가 스테디 스테이트에 들어갔을 때 그 국가의 자본소득 비율은 뭐와 같아야 되냐면 솔로우 성장 모형에 따르면 그렇죠? According to the 솔로우 성장 모형이에요. 모델에 따르면 투자율 나누기 감가상각률과 같아야 돼요. 모든 국가들이 스테디 스테이트에 다 들어가 있다면 반드시 같아야 되겠죠. 과연 그럴까? 제가 한번 데이터를 살펴봤습니다. 펜 월드 테이블 데이터를 이용한 것이고 제가 함께 업로드해 놓은 그 강의 노트에는 제가 그 소스를 다 적어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고 1980년부터 2017년 데이터 마지막 시점이 2017년이어서 2017년까지밖에 계산을 못했고 2017년까지 뭐 대략 한 40여 년 평균 투자율을 계산을 했습니다. 평균 투자율이 가로축이고요.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잖아요. 캐피탈 아웃풋 레이쇼가 캐피탈 아웃풋 레이쇼가 뭐와 같다는 거냐면 투자 나누기 감가상각률, 투자율 나누기 감가상각률인데 감가상각률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마다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마다 감가상각률은 같다고 가정을 하고 그래서 이건 이제 보지 않고 S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S가 높은 국가에서 캐피탈 아웃풋 레이쇼가 높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가로축에 평균 투자율 S를 표시를 했고요. 각 국가마다 80년부터 2017년까지 투자율을 평균한 거예요. 세로축은 캐피탈 아웃풋 레이쇼입니다. K 나누기 Y예요. 모든 국가들이 스테디 스테이트에 들어갔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뭐 그렇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실제로 캐피탈 아웃풋 레이쇼, 그 국가의 캐피탈 아웃풋 레이쇼와 그 국가의 지난 40년 동안 투자율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냥 뭐 점을 쭉 찍어본 거예요. 그래서 한번 비교해 보면 어떤 관계가 있냐면 가로축의 평균 투자율, 세로축의 캐피탈 아웃풋 레이쇼인데 쭉 보시면 뭐 이렇게 벌어지기는 합니다만 그렇죠? 이렇게 벌어지긴 하지만 대체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관계는 이런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평균 투자율이 높은 국가에서 캐피탈 아웃풋 레이쇼가 높다. 뭐 정확히 직선상에 떨어지진 않지만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 성장 모형이 뭐 어느 정도 메이크 센스 하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이제 국가 간 소득 격차를 솔로 성장 모형에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인데요. 지금 1인당 자본 스탁을 우리가 한번 표현해 봤고, 그렇죠? 1인당 자본 스탁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했냐면, 투자율, 그 다음에 생산성 나누기 감가상각률이 2분의 3승으로 이제 계산을 했고, 이 값을 생산함수에 대입을 하면, 스테디 스테이트에서의 1인당 GDP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걸 대입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얻은 1인당 GDP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국가의 1인당 GDP는 그 국가의 생산성의 2분의 3승, 그 다음에 투자율의 2분의 1승, 투자율 나누기 감가상각률의 2분의 1승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전제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모든 국가들이 스테디 스테이트에 들어가 있다. 스테디 스테이트에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고 국가별로 A 값도 다를 것이고 S 값도 다를 것이고 델타도 다르겠지만 뭐 대체로 델타는 큰 차이가 없으니까 델타는 같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US, 차이나를 비교를 할 텐데 US의 1인당 GDP는 자신의 생산성과 투자율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차이나의 1인당 GDP는 차이나의 생산성과 차이나의 투자율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여기서 해보고 싶은 엑서사이즈는 과연 투자율의 차이가 1인당 GDP의 차이를 얼마나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결국 솔로 성장 모형에서 중요하다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물론 그게 정말로 중요한 건지는 좀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솔로 성장 모형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투자율 혹은 저축률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투자율이 높은 국가가 1인당 자본 수탁 수준이 높고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스테디 스테이트 1인당 자본 수탁이 높다면 그 국가의 1인당 GDP도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실제로 2017년 데이터를 살펴보면 US의 1인당 GDP는 대략 54,600불 정도 되고 차이나는 13,500불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국가의 비율을 차이나 나누기 US로 표현을 했어요. 0.247 대략 한 4분의 1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차이나의 1인당 GDP는 US의 4분의 1 정도 수준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US의 투자율은 25% 정도 되고요. 0.25 정도. 그 다음에 차이나는 한 30% 정도 돼요. 그래서 이 비율을 계산해 보면 차이나의 투자율이 US의 투자율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1인당 GDP는 더 낮은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건 데이터니까 모형을 어떻게 활용해 볼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건 데이터고요. 일단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투자율이 더 높은 국가가 1인당 자본 수탁이 더 높아야 되잖아요. 혹은 1인당 GDP가 더 높아야 됩니다.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근데 지금 우리는 정반대 결과를 여기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우선 한번 이제 모형에 한번 대입해 보고 이러한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한번 체크해 보죠. 차이나의 투자율은 US 투자율의 1.2배고요. 차이나의 1인당 GDP는 US 1인당 GDP의 4분의 1 수준이에요. 자, 우리는 두 나라의 감가상각률 델타가 동일하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차이나의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차이나의 1인당 GDP는 이렇게 생산함수를 그대로 이용해서 이렇게 쓸 수 있고 뭐 A에다가 CH 붙이고 S에다가 CH 붙인 거예요. 델타는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US에 대해서도 A에다가 생산성에 US 붙이고 투자율에 US를 붙였습니다. 또 두 국가의 1인당 GDP의 비율을 한번 계산해 보면 각각 생산함수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요. 보시면 생산성끼리 이렇게 따로 묶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끼리 한번 따로 묶어보죠. 그래서 생산성의 차이나도 생산성의 2분의 3승이고 US도 생산성의 2분의 3승이니까 묶어서 두 국가의 생산성 비율의 2분의 3승이라고 쓸 수 있고 곱하기 이쪽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2분의 1승, 2분의 1승 똑같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차이나의 투자율 나누기 감가상각률과 US의 투자율 나누기 감가상각률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2분의 1승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분자의 델타와 분모의 델타가 같으니까 똑같이 없애줄 수 있겠죠. 남는 것은 차이나의 투자율 나누기 US 투자율의 2분의 1승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을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앞서 데이터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건 뭐냐면 차이나의 투자율은 US의 투자율과 비교했을 때 1.2배 정도 높고요. 그 다음에 1인당 GDP는 4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0.25. 자, 만약에 두 국가의 생산성 차이를 우리가 고려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감가상각률과 같이 두 국가의 생산성도 동일하다고 가정한다면 우리의 결과는 뭐가 되냐면요. 모형에 따르면 솔로우 성장 모형이 맞다면 맞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두 국가의 생산성이 같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두 국가의 소득 격차는 혹은 소득의 비율은 결국 이거를 우리가 고려하지 않겠다는 거니까요. 생산성이 같다는 말은 투자율의 차이에 의해서 두 국가의 소득 수준의 차이가 결정될 거예요. 차이나 US 투자율의 비율이 1.2니까 1.2의 2분의 1승은 이 값은 대략 1.1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투자율이 높은 국가가 당연히 1인당 GDP도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 솔로 성장 모형이 맞다고 전제를 하고 거기에 추가로 두 국가의 생산성까지 동일하다고 가정을 한다면 솔로 성장 모형에 따르면 투자율이 더 높은 차이나의 1인당 GDP가 더 높아야 됩니다. 차이나의 투자율은 1.2배 높으니까 차이나의 1인당 GDP는 솔로 성장 모형에 따르면 이제 1.1배 정도 더 높아야 되겠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4분의 1 수준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결론은 뭐냐면 두 국가의 생산성 수준이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사람들마다 솔로 성장 모형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좀 섣부른
판단이죠, 그렇죠? 그런 주장은 사실, 그러니까 주장할 수는 있는데 그러한 주장은 학계에서 잘 받아들이지 않는 형태의 어떤 디베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 성장 모형이 틀렸다라고 하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다른 접근법이 필요해요. 다른 식의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1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두 국가의 생산성이 기본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솔로 성장 모형을 사용한 예측, 여기에서 두 국가의 생산성이 같다고 했을 때 차이나의 1인당 GDP는 USA 1인당 GDP보다 10% 정도 더 높아야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이러한 결과를 어떻게 얻게 되었을까? 솔로 성장 모형 자체가 잘못된 것인가? 우리는 차이나와 US 모두 정상 상태에 있다고 가정을 했는데요. 뭐 US는 스테디 스테이트에 있다고 우리가 가정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차이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뭐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뭐 최근에는 좀 하락하긴 했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 뭐 7%, 8%로 6% 이상 성장했던 국가이기 때문에 스테디 스테이트에 있다고 우리가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가장 단순한 건데 두 국가의 생산성 차이가 없다. TFP가 같다고 가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겠죠. US의 생산성이 차이나의 생산성보다 월등히 높아서 투자율이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GDP가 4배 정도 더 높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생산성의 차이가 굉장히 커서 지금 솔로 성장 모형에서 예측하는 1인당 GDP 수준 1.2를 충분히 상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기호의 의미는 US의 TFP가 차이나의 TFP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뜻입니다. 차이나의 투자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1인당 GDP는 낮을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가장 부유한 5개국, 우리가 이제 전에 했던 생산 모형에서 했던 엑서사이즈, 가장 부유한 5개국과 가장 빈곤한 5개국을 한번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어떤 국가인지는 여러분 제가 뭐 강의 노트 살펴보시면 5개 국가 비교하실 수 있을 거고요. 가장 부유한 5개 국가의 1인당 GDP는 뭐 8만 9천 달러 정도 되고 투자율은 28.7%, 그 다음에 가장 빈곤한 5개 국가의 1인당 GDP는 807달러, 그 다음에 투자율은 15% 정도 됩니다. 그래서 두 국가 비율을 계산해 보면 이제 2분의 1이라는 뜻은 분자의 가장 부유한 5개국, 그 다음에 분모의 가장 빈곤한 5개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장 rich country, richest country와 poorest country라고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가장 부유한 5개 국가는 가장 빈곤한 5개 국가와 비교했을 때 1인당 GDP가 한 110배 정도 높고 투자율은 한 1.8배에서 1.9배 정도 더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좀 make sense 할 수 있어요. 투자율이 높으니까 가장 부유한 5개 국가에서 당연히 1인당 GDP가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투자율은 1.9배 정도 높은데 1인당 GDP는 무려 110배나 높단 말이에요. 과연 투자율의 차이가 1.8배, 1.9배 정도에 해당하는 투자율의 차이가 110배에 달하는 1인당 GDP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하튼 이번에는 조금 다른 접근법을 쓸 텐데 각각의 로그를 취해서 로그로 변환한 다음에 그 투자율과 생산성이 각각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기여율로 퍼센트로 표현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선 솔로 성장 모형에서 모든 국가들이 정상 상태에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두 그룹의 국가에서 감가상각률이 같다고 한다면 우리가 소득의 비율을 생산성의 비율과 투자율의 비율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US 차이나에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계산한 결과는 뭐냐면 가장 부유한 5개 국가의 1인당 GDP는 가장 빈곤한 5개 국가의 1인당 GDP의 110배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자연로그를 취할 텐데 여기 자연로그 취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연로그를 취하면 두 국가의 소득 비율의 자연로그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거 한번 제가 해볼까요? 한번 해보죠.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자, 여기에 그 다음에 S1, S2 투자율입니다. 양변의 자연로그를 이렇게 취하고 싶어요. 이 전체로. 자연로그는 등호일 경우에 자연로그를 취해도 등호가 여전히 성립하고요. 부등호라고 하더라도 자연로그를 취하면 여전히 부등호도 성립합니다. 그래서 왼쪽은 이렇게 y1 over y2라고 쓸 수 있고 오른쪽은 이제 여기 곱하기가 있으니까 로그의 x 곱하기 y에 물론 x, y 다 양수고요. 자연로그를 취하면 로그의 x 플러스 로그의 y와 같다는 얘기 우리가 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곱셈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자연로그를 취하면 이제 덧셈이 되겠죠. 로그 플러스 로그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a1 over a2의 2분의 3승 더하기 로그의 S1, S2의 2분의 1승.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어떤 걸 봤었냐면, X의 A승의 자연로그를 취하면, 이제 A가 앞으로 내려와서 로그 X 곱하기 A라고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분의 3이 앞으로 이렇게 내려오고요. 2분의 1도 이렇게 앞으로 내려오겠죠. 그래서 두 국가의 소득 격차는 이제 뭐와 같냐면, 2분의 3의 생산성 차이 더하기 2분의 1의 투자율의 차이와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값 110배 자연로그를 취하면 이 값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투자율의 비율에다가 자연로그를 취하고 2분의 1을 곱하면 이 값도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해보고 이 값을 한번 계산해보죠. 그럼 이제 이걸 100%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은 얼마큼이나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얼마큼이나 되는지 각각의 비중을 한번 계산해 보죠. 우선 1인당 GDP의 비율에 110이라고 하는 값에 자연로그를 취하면 4.7이 되고 이 전체가 4.7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자율은 1.8에서 1.9배 정도 되니까 여기에 자연로그를 취하고 다시 2분의 1로 나누어주면 자연로그를 취하면 0.6이고요. 여기에 다시 2분의 1을 곱하면 0.31이 돼요. 그래서 이 식은 뭘 의미하냐면 그러니까 두 그룹의 국가들이죠. 가장 부유한 국가, 가장 빈곤한 5개 국가 두 그룹의 소득 격차가 대략 4.7 정도가 되는데 로그 값으로 이 가운데 투자율의 차이에 의해서 설명되는 부분은 0.3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0.3 정도를 빼면 4.4가 남겠죠. 그러니까 4.4만큼은 두 그룹의 국가의 생산성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고 0.3 정도가 두 그룹의 국가의 투자율의 차이에 의해서 기인한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율을 한번 계산해 보면 1인당 GDP의 차이 4.7인데 로그 값으로 100%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투자율의 차이에 의해서 설명되는 1인당 GDP의 차이는 고작 0.31밖에 안 돼요. 이걸 퍼센티지로 표현하면 7%도 채 되지 않습니다. 가장 부유한 5개국과 가장 빈곤한 5개국가의 1인당 GDP의 차이가 굉장히 큰데 솔로우 성장 모형에 따르면 그러한 소득 격차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바로 1인당 자본 스탁의 차이이고 1인당 자본 스탁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이 투자율과 생산성이 있는데 실제로 투자율의 차이를 들여다봤더니 투자율에 의해서 설명되는 1인당 GDP의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율의 역할이 실제로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어떤 엑서사이즈를 잠시만요. 제가 넣지는 않았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생산 모형에서 어떤 그 작업을 한 적이 있었냐면 똑같은 엑서사이즈를 한번 했었는데 보이시죠? 똑같은 엑서사이즈를 한번 했었는데 어떤 엑서사이즈였냐면 생산 모형을 가지고 가장 부유한 5개국과 가장 빈곤한 5개국의 차이를 이렇게 우리가 디컴포즈를 한번 했었잖아요. 4.7에 해당하는 이 값을 일부는 생산성의 차이에서 일부는 자본 스탁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다라고 보고 그게 생산 모형이니까 봤더니 자본 스탁의 차이가 지금 3분의 1 정도를 설명을 하고
생산성의 차이가 나머지 3분의 2 정도를 설명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솔로우 성장 모형을 가지고 확인했던 건 뭐냐면 자본 스탁을 결정하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어떤 한 국가의 스테디 스테이트에 있는 어떤 한 국가의 자본 스탁을 결정하는 건 감가상각률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는다면, 국가 간의 감가상각률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투자율이 높거나 생산성이 높을 때 1인당 자본 스탁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생산 모형에서 봤던 1인당 자본 스탁의 차이가 두 그룹의 국가들의 1인당 GDP의 차이의 3분의 1 정도를 설명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솔로우 성장 모형에 따르면 이걸 결정하는 것이 바로 투자율과 생산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투자율과 생산성 중에서 투자율만 따로 떼어서 보면 그 비중이 몇 퍼센트 정도 되냐면 6%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머지 4%가 93% 정도는 뭐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 거냐면 생산성의 차이에 의해서 설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서 생각해 보면 솔로 성장 모형은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국가 간의 자본 스탁의 차이는 왜 나타나는가 였었어요. 더 거슬러 올라가서 챕터 우리가 4에서 봤던 것은 국가 간의 소득 격차가 왜 발생하는가 하는 것이고 그 원인이 바로 생산성의 차이와 1인당 자본 스탁의 차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 성장 모형을 봤는데 솔로 성장 모형의 결과 지금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두 국가의 혹은 두 그룹의 국가의 1인당 GDP 차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투자율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본 스탁을 결정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에서 투자율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 간 소득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투자율이 영향을 미치는가, 영향을 크게 미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지, not really, 별로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왜 솔로 성장 모형에서 생산성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일까? 생산 모형에서는 생산성 차이가 한 3분의 2 정도고 자본 스탁의 차이가 한 3분의 1 정도였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왜 생산성의 차이가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일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1인당 자본 스탁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생산성과 투자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자본 스탁의 차이를 결정하는 것에는 생산성이 거기에도 들어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림으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프로덕션 모형, 생산 모형에서는 생산성이 대략 국가 간 소득 수준의 차이의 3분의 2 정도를 설명할 수 있고 자본 스탁이 3분의 1 정도를 설명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5장에 들어와서 솔로 성장 모형을 볼 때 1인당 자본 스탁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들여다봤더니 이걸 결정하는 요인은 투자율과 감가상각률과 생산성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성이 자본 스탁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본 스탁 안에는 생산성에 의해서 결정된 부분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을 이렇게 다시 띄어서 생산성에 넣고 보면 국가 간 소득 격차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투자율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더 작아진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우리가 두 개의 서로 다른 그룹의 소득 격차를 설명할 때 생산성이 90% 이상을 설명을 하고 두 국가의 생산성 차이가 그다음에 두 국가의 투자율의 차이가 10%도 설명하지 못하는 현상을 관찰했던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1인당 자본 스탁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생산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자본 스탁의 차이에는 생산성의 차이가 다 묻어 있는 거예요. 그걸 빼고 보면 결국 자본 스탁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건 감가상각률이거나 투자율인데 사실상 감가상각률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별로 큰 차이가 없으니까 투자율의 차이에 의해서 1인당 GDP 차이가 나타날 거예요. 하지만 그 투자율에 의해서 나타나는 1인당 GDP의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솔로 성장 모형의 중요한 예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솔로 성장 모형은 사실상 자본 스탁의 축적이 왜 나타나는가를 설명한 모형이기도 하지만 나중에 이제
솔로우 성장 모형을 좀 깊이 있게 스터디한 사람들이 확인한 사실은 결국은 생산성이 더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연구였던 거예요. 솔로우 성장 모형.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모든 국가들이 스테디 스테이트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우리가 솔로우 모형을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을까? 모든 국가들이 현재 이제 자본을 계속해서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테디 스테이트 수준보다 더 많은 자본 스탁을 축적한 상황은 별로 비현실적이니까 현실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스테디 스테이트 수준보다 이제 적은 자본 스탁을 보유하고 있고 1인당 자본 스탁이 이게 꾸준히 늘어나는 상태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정상 상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1인당 자본 스탁이 늘어나는 속도는 더 빠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속도라고 하는 것은 자본 스탁의 증가율입니다. 그러니까 스테디 스테이트에 가까이 두 국가가 동일한 스테디 스테이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스테디 스테이트에 가까이 근접한 국가보다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국가의 1인당 자본 스탁의 증가율이 더 빠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왜 그런지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본 스탁의 증가율은 이제 자본의 한계 생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우선 그림으로 한번 보시죠. 우리가 처음에 이제 러브 모션, 자본 축적의 운동 법칙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를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1인당 자본 스탁이 어떤 식으로 늘어나는지를 이제 보여드렸었습니다. 스테디 스테이트에 근접하면 근접할수록 1인당 자본 스탁이 추가로 늘어나는 1인당 자본 스탁의 크기가 점점점 작아진다고 하는 게 이제 왼쪽 그림이고요. 시간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그림은 이것을 증가율로 표현한 건데 증가율도 당연히 하락하겠죠. 그래서 스테디 스테이트로 근접해 가면 근접해 갈수록 1인당 자본 스탁의 증가율이 이제 하락한다는 것인데 왜 그런 걸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자본 축적의 운동 법칙을 이용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본 스탁의 운동 법칙을 우리가 이렇게 썼습니다. 투자 3분의 1승이라고 할까요? 네. 마이너스 감가상각. 이게 투자고 감가상각입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늘어나는 자본 스탁이라는 뜻이죠. 이게 바로 넷 인베스트먼트예요. T기와 T 플러스 1기 사이에 추가로 늘어나는 1인당 자본 스탁은 얼마인가? 투자 마이너스 감가상각이에요. 아직 스테디 스테이트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자본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변수의 증가율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T기와 T 플러스 1기 사이에 어떤 변수의 증가율을 X라고 하는 변수의 증가율을 이렇게 정의하죠. T 플러스 1 XT 나누기 XT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게 바로 X라고 하는 변수가 T기와 T 플러스 1기 사이에 뭐 몇 퍼센트, 100을 곱하면 몇 퍼센트 증가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본 축적의 운동 법칙의 양변을 KT로 나누어주면 어떻게 될까? 한번 나눠줘 보죠. 왼쪽을 나눠주면 KT가 되고 오른쪽을 나눠주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SAKT의 델타의 KT. 그래서 이게 바로 왼쪽의 식이 뭘 의미하냐면 K의 증가율을 의미합니다. T기와 T 플러스 1기 사이에 K 증가율. 그렇다면 K의 증가율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하고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보죠. K의 3분의 1승을 K로 나눴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빼기 1승. 그렇죠? K의 3분의 1승 나누기 K는 K의 3분의 1승 마이너스 1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자, 이렇게 해주면 델타 KT 나누기 KT니까 델타만 남겠죠.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1승 빼기 1은 마이너스 3분의 2승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2승 마이너스 델타 다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산한 식이 뭐냐면 자본 축적의 운동 법칙으로부터 K의 증가율을 계산을 했고 이건 스테디 스테이트에 들어가기 전의 상태를 묘사하는 거예요. K 증가율은 T기와 T 플러스 1기 사이에 K 증가율은 뭐가 같냐면 S의 A의 KT 마이너스 3분의 2승 마이너스 델타와 같습니다. 자, 여기 잘 보시면 승수가 음수라고 하는 것은 K가 S나 A는 주어진 값이고
여러분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주어진 값이고 승수가 마이너스라는 뜻은 k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전체 값이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k의 3분의 2승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어요. 승수가 음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k의 증가율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림으로도 간단하게 한번 그려볼 수 있겠죠. 한번 그려볼까요? 그림으로 그려보면 자, k 증가율 뭐와 같냐면 S의 A에 KT의 마이너스 3분의 2승 마이너스 델타입니다. 이걸 이제 하나의 그림으로 그리는 것보다는 두 개로 나누어서 그리면 조금 더 쉬워요. 이걸 먼저 하나 그리고 이걸 먼저 하나 그리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이 그림을 이제 KT에 대해서 그리고 싶어요. KT에 대해서. 그러니까 K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값은 점점점 작아질 것이고 반대로 K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0에 가까운 값을 가지면 이 값은 무한대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바로 이 식을 표현한 것이죠. S의 A에 KT의 마이너스 3분의 2승. 그 다음에 델타는 쉽잖아요. 델타는 KT와 무관하게 항상 마이너스 델타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델타 이렇게 하나 쭉 그려놓으시면 됩니다. 델타. 델타죠. K와 상관없는 값이니까요. 자, 이제 K의 증가율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 값과 이 값의 차이니까 첫 번째 그래프와 붉은색 감가상각률의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국가가 1인당 자본 스탁을 이만큼 K0만큼 보유하고 있다면 그 국가의 현재와 바로 그 다음 기에 1인당 자본 스탁의 증가율은 이 차이가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K의 증가율이에요. 그래서 K가 계속해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점점점 이렇게 오른쪽으로 늘어나겠죠. 그러면 K의 증가율은 점점점 감소하는 거예요. 감소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요점에 딱 떨어지게 되면 K의 증가율은 0이 되겠죠. 차이가 증가율이니까. 그래서 1인당 자본 스탁이 정확히 K 스타만큼이 된다면 K의 증가율이 제로니까 여기에서는 더 이상 K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이 바로 무슨 점이냐면 스테디 스테이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른쪽 영역에서는 반대로 1인당 자본 스탁이 줄어들겠죠. 증가율이 마이너스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엑서사이즈는 뭐냐면 1인당 자본 스탁이 여기에 있는 경우에는 K의 증가율이 K가 늘어남에 따라서 점점 줄어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나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또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렇다면 Y의 증가율은 어떻게 될 것인가? 1인당 GDP의 증가율입니다. 자, Y의 GDP는 이렇게 우리가 써볼 수 있어요. 생산함수는 T기의 1인당 GDP는 A의 KT의 3분의 1승, 이게 생산함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T기의 1인당 GDP를 이렇게 쓸 수 있고 T 플러스 1기의 1인당 GDP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3분의 1승. 똑같습니다. 그냥 기간만, 시점만 다른 것이죠.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볼까요? T 플러스 1기의 1인당 GDP를 T기의 1인당 GDP로 나눠본다면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자에 A가 있으니까 지워주고요. 다시 쓰면 YT 플러스 1 나누기 YT는 KT 플러스 1 나누기 KT 분의 3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에 무슨 얘기를 한번 했었냐면 그 여기에 자연 로그를 한번 취해보죠. 일단 로그 한번 취해보죠. 로그의 yt 플러스 1 yt는 로그의 kt 플러스 1 kt의 3분의 1승인데 이게 이제 앞으로 내려올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놓으면 이건 사실 뭘 뜻하냐면 로그를 취했을 때 그러니까 yt분의 yt 플러스 1의 자연 로그를 취하면 이건 근사적으로 뭐와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냐면 이건 이제 y의 증가율과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 오른쪽도 t기
t 플러스 1기 사이에 k의 증가율과 같습니다. k의 증가율.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제가 이 두 번째 식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국가의 1인당 자본 수탁의 증가율이 높다면, 그러니까 이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면, 그렇다면 1인당 GDP도 빠른 속도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산함수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죠. 어떤 국가가 스테디 스테이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요. 여기쯤 있어요. 이게 스테디 스테이트예요. 여기쯤 있습니다. 그럼 이 국가의 1인당 자본 수탁의 증가율은 굉장히 높겠죠. 바로 그림에 따르면 이 차이가 될 테니까. 그러면 이 국가의 1인당 GDP의 증가율도 높은 거예요. 생산함수로부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국가가 스테디 스테이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1인당 GDP의 증가율은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1인당 GDP의 증가율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왜 증가율이 근사적으로 yt분의 yt 플러스 1의 자연흡을 취한 것과 근사적으로 같은 것인지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솔로우 성장 모형이 스테디 스테이트 바깥에 있는 혹시 이렇게 질문 있어요? 벌써 50분이 지났네요. 네. 스테디 스테이트 바깥에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 솔로우 성장 모형이 어떠한 임플리케이션을 주는가? 솔로우 성장 모형의 예측은 과연 무엇일까?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두 나라의 투자율이 같고 1인당 GDP가 다르다면 그러니까 다른 조건은 사실 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뭐 감가상각률 이런 것도 동일하고요. 생산함수의 구조도 동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산성 수준도 동일하다 이렇게 가정을 하죠. 그래서 중요한 가정은 생산성 동일하고 그러니까 A가 같은 거예요. 생산함수에 생산성 같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률 같아요. 델타. 자, 그런데 여기에 투자율까지 같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두 국가의 스테디 스테이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렴하는 수렴점이 같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 국가의 1인당 GDP는 높고 다른 한 국가의 1인당 GDP는 낮은 거죠. 1인당 GDP가 다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스테디 스테이트는 같은데 한 국가의 현재 시점에서 한 국가의 소득 수준이 그렇지 않은 어떤 또 다른 국가의 소득 수준보다 높다는 거잖아요. 그 소득 수준의 차이가 왜 나타나냐면 이건 당연히 1인당 자본 스탁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인당 자본 스탁이 현재 더 높은 국가가 1인당 GDP가 높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정상 상태가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인당 GDP가 높은 국가의 1인당 자본 스탁이 더 높아요. 자, 그러면 어떤 국가가 스테디 스테이트에 더 가까이 가 있는가? 상대적으로 당연히 1인당 자본 스탁을 많이 축적한 국가 또는 다른 말로 1인당 GDP가 더 높은 국가가 스테디 스테이트에 더 근접한 국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국가의 1인당 GDP의 증가율이 더 높을까? 어떤 경제가 더 빨리 성장하고 있을까? 당연히 스테디 스테이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국가의 1인당 GDP 증가율이 더 높습니다. 다시 말하면 1인당 GDP가 상대적으로 더 낮은 국가가 스테디 스테이트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국가의 1인당 GDP의 증가율이 더 높다라고 할 수 있겠죠. 생각해 봅시다. 스테디 스테이트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A도 같고 델타도 같고 투자율도 다 같아요. 컨트리 1과 컨트리 2를 비교를 하는데 컨트리 2에서의 1인당 GDP가 컨트리 1보다 더 높은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국가의 경제 성장률이 더 높을까? 바로 컨트리 1의 경제 성장률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스테디 스테이트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고 스테디 스테이트로부터 1인당 자본 수탁이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국가일수록 1인당 자본 수탁의 증가율이 높다고 했습니다. 이 그림 기억나시죠? 그렇죠? 델타 이게 바로 S의 A의 K의 마이너스 3분의 2승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차이니까요. 이 차이가 바로 1인당 자본 수탁의 증가율이고 1인당 자본 수탁의 증가율이 높은 국가가
1인당 GDP도 높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컨트리 1이 1인당 자본수탁의 증가율이 높고요. 그래서 1인당 GDP의 증가율도 높은 거예요. 두 번째는 모든 국가가 스테디 스테이트 바깥에 있고요. 아직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두 나라의 1인당 GDP 수준은 같은데 투자율이 서로 달라요. 여기서 이제 또 가정해야 되는 것은 A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생산함수 자체는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의 차이는 뭐냐면 두 국가의 투자율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S1과 S2가 서로 달라요. 자, 그렇다면 한 국가는 투자율이 높고 다른 한 국가는 투자율이 낮겠죠. 자, 그런데 어떤 점은 동일하냐면 두 국가의 소득 수준이 같아요. 1인당 GDP 수준이 같다는 말은 생산함수가 똑같기 때문에 이 말은 뭐와 같냐면 1인당 자본 스탁 수준이 같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두 국가의 1인당 자본 스탁이 같아요. 그래서 생산함수가 같기 때문에 같은 생산함수를 쉐어하기 때문에 1인당 GDP도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면 두 국가의 투자율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어떤 국가의 스테디 스테이트이 더 높은 수준일까? 그러니까 스테디 스테이트 자본 스탁이 더 높은 국가는 어디일까? 라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투자율이 높은 국가의 스테디 스테이트 1인당 자본 스탁이 더 높겠죠. 그럼 두 국가의 1인당 자본 스탁이 동일한데 지금 이렇게 동일하죠. 그렇죠? 여기에서는 컨트리 2의 투자율이 더 높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S2가 S1보다 높아요. 지금 현재 두 국가의 생산함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1인당 GDP가 같아지려면 당연히 1인당 자본 스탁이 같아야 되겠죠. 스테디 스테이트는 컨트리 2에서 더 높아요. 컨트리 2의 스테디 스테이트 1인당 자본 스탁이 더 높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국가가 스테디 스테이트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는가? 이 경우는 두 국가의 1인당 자본 스탁 수준이 같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1인당 자본 스탁, 스테디 스테이트 1인당 자본 스탁 수준이 높은 국가가 스테디 스테이트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국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컨트리 2가 스테디 스테이트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국가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국가의 1인당 자본 수탁의 증가율이 높을까? 당연히 스테디 스테이트, 자신의 스테디 스테이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국가일수록 1인당 자본 수탁의 증가율이 높아요. 그래서 컨트리 2의 1인당 자본 수탁 증가율이 높고 1인당 자본 수탁 증가율이 높으면 1인당 GDP의 증가율도 높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투자율이 높은 국가의 다른 조건이 다 동일할 때 투자율이 높은 국가의 1인당 자본 스탁 증가율이 높고 따라서 경제 성장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스테디 스테이트도 높은 수준에 있으니까. 그리고 스테디 스테이트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솔로 성장 모형의 이제 첫 번째 예측에 따르면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나라가 더 빨리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스테디 스테이트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조건이 다 동일하다면 과연 그럴까? 자, 한번 보시죠. 이 그림은 가로축이 바로 1960년의 1인당 GDP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현재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와 현재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가 있어요. 이렇게 1960년으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서 이게 현재입니다. 1960년 현재 시점에서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와 낮은 국가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 국가들은 모두 다 똑같은 국가예요. 그러니까 모든 조건이 다 똑같은 국가라는 뜻입니다. 투자율 동일하고 생산성 동일하고 생산함수가 똑같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결론은 솔로 성장 모형에 따르면 이들 모든 국가들의 스테디 스테이트는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같은 점으로 수렴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absolute convergence라고 얘기했었어요. 절대 수렴. 동일한 스테디 스테이트를 가져요. 자, 그러면 어떤 국가가 빠르게 성장할 것인가? 당연히 스테디 스테이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국가가 빨리 성장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1960년 현재 1인당 GDP가 낮은 국가들이 더 빨리 성장해야 되고 이게 고성장 국가여야 되는 거고요. 이쪽이 저성장 국가여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스테디 스테이트에 이미 가까이 근접했기 때문에 1인당 자본수탁의 증가율이 굉장히 낮겠죠. 그래서 1인당 GDP의 증가율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이런 관계가 존재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런지 한번 보시면 대체로 그런 것 같아요. 이건 OECD 국가들입니다. 대체로 뭐 한국을 빼고 생각한다고 해도 대체로 이들 국가들만 이렇게 보면 대체로 이런 관계가 성립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60년을 현재라고 생각을 하고 이후 60년 동안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됐는가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보면 사실 이들 사이에 어떤 absolute convergence가 나타난다는 걸 우리가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솔로우 성장 모형에 따르면 모든 국가들이 동일한 스테디 스테이트를 갖고 그리고 그 모든 국가들이 스테디 스테이트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확인한 임플리케이션은 바로 이거예요. 60년에 상대적으로 부유했던 국가들은 그 이후에 경제 성장률이 높지 않아야 되고요. 스테디 스테이트에 이미 가까이 근접했기 때문에 자본수탁의 증가율이 낮을 것이고 그래서 1인당 GDP의 증가율이 낮을 것이고 1960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부유하지 않았던 국가들은 스테디 스테이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수탁의 증가율이 높고 따라서 1인당 GDP의 증가율이 높아서 그 이후에 빠르게 성장했어야 한다. 이게 바로 absolute convergence, 모든 국가들이 동일한 적으로 수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OECD 국가, 그러니까 비슷한 경제 구조를 갖는 물론 이들 국가들 여기 있는 룩셈부르크나 뭐 US, 스위스, 뉴질랜드 이런 모든 국가들이 동일한 경제 구조를 갖지는 않지만 대체로 비슷한 어떤 경제 특성을 갖는다고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런 이제 그림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OECD 국가들이 아니라 모든 국가들을 대상으로 똑같은 엑서사이즈를 해본다면 우리가 비슷한 그림을 과연 그려볼 수 있을까? 한번 그림부터 보시죠. 마지막 슬라이드 페이지에는 한 160여 개 국가인 것 같아요. 150, 160여 개 국가들을 제가 한번 쭉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1960년, 이거 현재라고 생각해 보시고요, 현재.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후 60년 동안의 성장률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국가들이 동일한 스테디 스테이트를 갖는다고 한다면 솔로우 성장 모형의 예측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당연히 이제 이런 관계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시면 그렇지 않은 국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 많은 국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국가들을 1960년 기준 1인당 GDP와 그 이후 60년 동안의 경제 성장률 사이의 관계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직선의 그래프를 그려본다고 한다면 뭐 대충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사실 아무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솔로우 성장 모형이 틀린 것인가? 근데 솔로우 성장 모형의 두 번째 임플리케이션이 뭐였었냐면 국가별로 투자율이 다를 수 있잖아요. 이렇게 국가별로 투자율이 달라요. 국가마다 투자율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국가마다 스테디 스테이트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율이 지금 생산성의 차이는 보지 않습니다. 생산성의 차이는 우리가 육정에 가서 볼 거예요. 국가별로 투자율이 달라요. 그 말은 국가마다 자신의 스테디 스테이트를 갖는 거예요. 생산성이 모두 다 동일하다고 했을 때 그러면 국가마다 스테디 스테이트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각자 자신이 수렴하는 수렴점이 다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임플리케이션은 모든 국가의 스테디 스테이트이 같을 때 이야기고 두 번째는 모든 국가들의 스테디 스테이트이 다를 때는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신의 스테디 스테이트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느냐 아니면 덜 멀리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국가의 경제 성장률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국가의 스테디 스테이트는 우리 국가의 스테디 스테이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스테디 스테이트 캐피탈 스탁 수준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가 그 국가의 경제 성장률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게 바로 여기에 제가 정리해 놓은 조건부 수렴이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조건부 수렴은 자신의 스테디 스테이트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국가의 경제 성장률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성장률을 결정하는 것이 현재 소득 수준과 자신의 정상 상태 수준 사이의 상대적 거리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소득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국가의 경제 성장률이 낮을 것이냐?
만일 정상 상태가 훨씬 더 멀리 있다면 1인당 자본수탁 수준이 스테디 스테이트 훨씬 더 멀리 있다면 그렇다면 그 국가는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높을 것이고 반대로 지금 소득 수준이 굉장히 낮은데 스테디 스테이트 캐피탈 스탁 수준도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그 국가는 이미 스테디 스테이트 근방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국가의 경제 성장률은 굉장히 낮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뭐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1960년에 상대적으로 부유했던 국가들이라고 하더라도 스테디 스테이트 캐피탈 스탁 수준이 굉장히 높으면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스테디 스테이트까지 들어가려면 그러면 당연히 1인당 자본 스탁 증가율이 높고 1인당 GDP 증가율도 높을 것이고 말씀드렸듯이 반대로 1960년에 굉장히 소득 수준이 낮았어요. 그런데 이 국가의 스테디 스테이트 캐피탈 스탁 수준이 이미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그렇다면 시간이 아무리 오래 흘러도 이 국가의 1인당 자본수탁의 증가율은 미미할 것이고 그래서 1인당 GDP의 증가율도 미미하다고 볼 수 있겠죠. 보시면 네,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여기 이렇게 있는 국가들은요. 대체로 비슷한 스테디 스테이트를 갖는 국가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관계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는 여러 국가들 가운데에서도 비슷한 스테디 스테이트를 갖는 국가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그룹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국가들은 비슷한 스테디 스테이트를 갖는 국가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기 있는 국가들도 이렇게 비슷한 스테디 스테이트를 갖는다면 당연히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는 경제 성장률이 조금 낮고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들은 경제 성장률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조건부 수렴이 성립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말도 맞고 모든 국가가 동일한 스테디 스테이트를 갖는다면 당연히 1인당 자본 스탁 수준이 높은 국가의 경제 성장률은 낮고 1인당 자본 스탁이 1인당 GDP가 낮은 국가의 경제 성장률은 높겠죠. 그런데 만일 각자 각 국가들이 서로 다른 스테디 스테이트를 갖고 있다면 예컨대 투자율이 다 달라서 그렇다면 경제 성장률은 절대적으로 비교를 해서 A라는 국가, B라는 국가의 소득 수준의 차이에 의해서 경제 성장률 차이가 나타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컨트리 A의 스테디 스테이트와 컨트리 B의 스테디 스테이트에 따라서 이 두 국가의 경제 성장률이 결정될 수 있겠죠. 여기까지가 솔로 성장 모형에 대한 이야기고요. 다음 시간에 수요일에는 우리 라모 모형 6장 라모 모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